네, 5, 7 따라온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로 봤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이제 보의 곡률, 그 다음으로는 길이 반응으로 생길 수 있는 변형률, 이에 따른 수직 응력, 이것들에 대해서 한번 봤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외에 이제 전달 응력, 수직 응력이 나오면 전달 응력도 같이 봤었는데, 전달 응력 대신 첫 번째로는 뭐 직사각형 단면, 두 번째 원형 단면, 세 번째로는 플랜지를 가진 보의 웹에서의 전달 응력, 이렇게 살펴보는 단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5단원 첫 번째 나온 부분은 이제 순수 굽힘과 불균형 굽힘 부분이 되겠는데, 여기서 이제 큰 특징은 그냥 전단력이 있냐 없냐,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순수 굽힘과 불균형 굽힘이 나눠진다 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5단원 핵심이 될 수 있는 곡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곡률 같은 경우는 뭐 보가 이렇게 휜다 라고 했을 때 이 휘는 부분이 어떤 특정한 중심을 바탕으로 같은 길이, 그러면은 같은 길이로 일정하게 돌아간다 라는 걸 볼 수 있는데, 일정한 중심이 되는 부분을 우리는 곡률 중심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이 곡률 중심에서부터 이 변형이 된 보까지의 거리를 우리 곡률 반경로라고 표현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역수 개념이 이제 카파라고 해서 이제 곡률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주로 사용이 될 거고, 카파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S 방향 코디네이트를 사용할 수 있지만 아래쪽에 있는 X축 방향, 그래서 X축 방향으로 변형과 일치하다 라고 해서 주로 사용되는 부분이 네모 박스에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보에서의 길이 방향 변형률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를 다음과 같이 이제 그렸다라고 했을 때, 만약 모멘트가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이 위쪽과 아래쪽 부분에서 변형이 이렇게 발생을 할 텐데, 이 변형 같은 경우는 위쪽과 아래쪽에서 이제 모멘트가 그림과 같이 위쪽으로 이렇게 휘는 방향으로 된다 그러면은, 이 위쪽에서는 이제 수축하는 느낌, 아래쪽에서는 늘어나는 느낌,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수축과 인장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가운데 지점에서는 수축도 인장도 안 일어나는 부분이 발생을 할 텐데, 우리는 이거를 중립축 혹은 이제 면으로 봤을 때는 중립면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5단원 부분에서 모든 부분이 다 중립면과 중립축으로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특정 위치, 여기서는 이제 EF라는 지점에서 이제 중립축으로부터 Y만큼 떨어진 이 지점에 대해서 변형률을 한번 구해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형률 같은 경우는 원래 길이 대비했을 때, 원래 길이 대비 뭐 늘어난 길이 혹은 줄어든 길이, 여기서는 뭐 신장량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변형률로 표현이 됐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값을 구하는 부분이 되겠고, 굽힘이 일어나고 나서 각각의 이제 길이 변화에 대해서 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길이 같은 경우는 dx라고 표현했었고, dx가 다음과 같은 값만큼, 이렇게 값만큼 길이 변화가 생기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요 부분을 이제 길이 변화, 즉 신장량이라고 볼 거고, 원래 길이 대비했을 때, 즉 dx로 나눠지게 되면 다음과 같이 변형률을 표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형률을 표현하다 보니까 이제 로분의 1로 나와서 이제 카파라고 하는 이제 곡률과 변형률 간의 어떤 관계를 가진다 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제 y에 대한 어떤 선형성을 가지기 때문에 중립면 혹은 축으로부터 거리에 따라서 선형적 변화를 가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응력과 변형률과의 관계를 우리 후계 법칙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동일하게 이라고 하는 이제 탄성 계수를 바탕으로 후계 법칙을 사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이번 뭐 단원에서는 뭐 중요하게 되는 부분이 이제 중립축의 위치, 즉 이 축의 위치, 이게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구할 수 있냐 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될 텐데, 이 같은 경우는 제치축에 대한 단면적 1차 모멘트를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돼서 어떤 뭐 형상이 결정된다 라고 하면 이미 이 형상에서부터 중립축의 위치가 정해지기 때문에 이 형상 베이스로 결정이 된다 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도심을 통과하기 때문에 도심의 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모멘트가 이렇게 작용한다라고 했을 때 이 모멘트가 곡률과 어떤 관계를 가지냐 본 부분이 되겠는데, 뭐 모멘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수식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게 되겠고, 이거로부터 우리는 모멘트, 즉 요 모멘트와 곡률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요거에 대해서도 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형태 같은 경우는 뭐 추후에 이제 구장에서도 이런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형태는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이번 단원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이제 곱핀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직 응력을 구한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모멘트가 주어졌을 때 수직 응력 값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구할 수가 있게 되겠는데, 그거를 바로 이 곱핀 공식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모멘트가 주어지고 y라고 해서 이제 중립축 혹은 면으로부터 거리, 즉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거리가 있을 겁니다. 알고 싶어하는 위치, 예를 들면 요 지점까지 거리를 뭐 y1이라고 본다 그러면 y1까지 거리에서의 어떤 시그마 x 값을 구한다라고 하면 여기에 y1 값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i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모멘트 개념으로 형상이 이렇게 정해지면 이 형상에 대해서 이제 i 값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값을 바탕으로 계산할 수 있게 되겠고, 이거로부터 우리는 모멘트 값을 안다라고 하면은 이거로부터 이제 곱핀 공식을 사용해서 바로 수직 응력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전단 응력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단 응력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수직으로 작용하는 전단과 수평으로 작용하는 전단이 발생을 할 텐데, 수직과 수평 같은 경우는 이 같은 경우는 이제 1단원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타워 값이 동일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수직과 수평이 동일하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참고를 해두면 이 위쪽에 가서 가장 위쪽 부분 혹은 가장 아래쪽 갔을 때는 뭐 작용하는 수평 전단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수직적인 부분도 작용을 안 한다 라는 부분을 잘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는 약간 이렇게 아치형 느낌으로 전단 응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직 전단과 수평 전단 요 값을 구할 때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값으로부터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값인 시그마 원트, 즉 수직 응력으로부터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수직 응력이 이렇게 작용을 할 거고 모멘트가 이렇게 작용을 한다 라고 했을 때 이거로부터 내부에 작용하는 전단 응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을 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힘의 평형을 사용을 해서 계산을 할 거고, F1, F2, F3, 즉 여기서는 이렇게 수직 응력, 그다음에 여기 전단 응력, 요 세 가지 응력으로부터 이제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힘의 평형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수식을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로부터 우리는 알 수 있는 거는 다음과 같은 전단 공식을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단 공식에서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바로 여기서의 이 Q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Q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이제 P1, P1 요 사이에서의 전단을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전단을 구하고자 하는 위치의 위쪽 부분, 제가 이제 표현한 이 빗금친 부분, 요 빗금친 부분이 1차 모멘트가 되겠습니다. 요거를 우리는 Q라고 표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Q 값을 알고 여기서 작용하는 전단력, 그 다음에 2차 모멘트,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폭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형상이 이렇게 폭을 가지게 될 텐데 여기서 이 폭을 B라고 표현할 겁니다. 그래서 B, 그 다음에 I 같은 경우는 이 단면에 대한 형상이죠. 단면에 대한 이제 2차 모멘트, 그리고 작용하는 전단력,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제 전단 공식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이게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사각형 단면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되는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고, 우리가 이제
전달 능력 같은 경우는 VQ, IB 이렇게 변했었고, 여기서의 이 Q라고 하는 게 이 위쪽 부분에서의 1차 모멘트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요 1차 모멘트 작용한 요 부분의 면적을 A라고 보고, 여기 도심과 중립축과의 거리, 여기를 Y바라고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A Y바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그 1차 모멘트의 정의로부터 뭐 Y1부터 2분의 H까지 작용할 때 이렇게 이 부분을 직접 계산할 수도 있겠지만, 뭐 두 가지 방법 모두 다 이제 값이 동일하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값을 구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타우 맥스 값을 구하게 되면은, 타우 맥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는 부분, 즉 중립축에서 가장 큰 값을 가진다라는 부분이 되겠고, 가장 끝점, 즉 가장 끝 단면에서는 전단력이 없다라는 부분도 같이 확인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뭐 단면이 다른 경우가 되겠습니다. 뭐 원형 단면일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수식은 동일한 수식을 사용을 할 거고, 여기서 뭐 I 값은 원형 단면에 대한 거, 그다음 B도 작용하는 요 폭, 그다음 Q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자 하는 뭐 이 위치가 있겠죠. 요 위치가 있을 텐데, 이 위치에서의 단면적 곱하기 도심의 위치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값을 구해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값을 표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값은 다음과 같이 중립축의 위치에서 3a분의 4v 값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됐습니다. 만약에 이제 소위 빈 원형 단면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좀 복잡하게 될 텐데, 여기서 만약에 R1이란 게 0이 된다라고 하면 0, 0, 0 해서 앞선 소위 찬 경우와 동일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같이 참고로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이 되겠는데, 이제 플랜지를 가진 보의 웹에서의 전달 능력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요 사이에 작용하는 이 웹에서의 값이 될 건데, 이 웹에서 작용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위에서 이제 플랜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전달 능력이 작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앞선 이제 직사각형 보에서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빵이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타우 민 값을 가진다 라는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두 가지 값으로 나눠져서 이제 계산을 할 수 있게 되겠는데, 만약에 이제 EF라는 지점에서의 전달 능력을 알고 싶다 라고 하면은, 이 전달 능력이 작용하는 이 위쪽 부분, 요 면적에 대해서 동일하게 이제 Q 값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여기 위에 작용하는 면적, 즉 여기서는 이제 A1이라고 받고, 색깔을 좀 바꿔서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A2로 보고 계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A1, A2. 그래서 각각마다 작용하는 거리, 즉 여기를 만약에 Y바 1, 여기를 Y바 2 봤을 때 여기가 Y바 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구할 수가 있게 되고, 2차 모멘트 같은 경우도 뭐 웹에 대해서는 충분히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값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작용하는 전달 능력을 쉽게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7장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같은 경우는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바로 여기에 되겠습니다. 주 응력과 최대 전달 능력,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이제 모어 원이라는 걸 그리게 될 거고, 여기서 작용하게 되는 부분은 이제 평면 응력 부분이 될 겁니다. 그리고 평면 응력이 있다 그러면 평면 변형률도 있겠죠. 각각에 대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어원 같은 경우를 먼저 보게 되면, 모어원 같은 경우는 원을 가지고 얘기를 할 텐데, 이 원에 보통 표현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X축을 시그마, Y축을 타우로 보고, 이 부분을 각각 이런 식으로 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핵심은 이제 주응력과 최대 전달 응력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주응력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때 이렇게 작용할 때는 보시면 이렇게 작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전단이 없죠. 즉 주응력 상태에서는 전달력이 없고, 최대 전달 응력 상태에서는 뭐 값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렇게 에버리지 값이 작용을 하죠. 즉 이때는 수직 응력이 작용을 한다 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7장에서는 이와 같은 이제 모어원을 그리는 부분이 되겠고, 이 모어원을 그리는 부분에서 다음과 같은 이제 값들의 어떤 수치적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구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평면 응력 부분이 되겠습니다. 평면 응력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기존에 이제 3D화 되어 있던 걸 이제 2D화 시키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직 응력과 전단 응력이 존재를 할 텐데, 여기서 같은 경우는 Z축 방향 응력이 없는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즉 시그마 Z, 타우 XZ, 타우 YZ 이렇게 Z가 들어간 Z 이렇게 들어간 걸 다 0으로 주고 계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D화 되어 있던 게 이제 뭐 Z축 방향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2D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 이 수식으로부터 여러 가지 값들을 계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경사면에서 작용하는 응력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뭐 2단원에서 4단원까지 앞서서 봤을 때 여러 가지 조건들에 대해서 값들을 계산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경사면에서 작용하는 응력에 대해서 여기서는 이거의 가장 제너럴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앞선 수식으로부터 변환 공식을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게 되겠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값들, 뭐 시그마 x, 시그마 y, 그 다음에 타우 xy 이런 것들을 알고 있다 라고 했을 때, 세타만큼 이렇게 틀어졌을 때 여기서 발생하는 수직과 전달 응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를 보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시그마 x, 시그마 y, 타우 xy를 알고 있을 때 세타를 이렇게 변경을 시켰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다음은 이제 주응력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응력 같은 경우는 수직 응력 부분인데, 여기에 이제 극대값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 시그마 x1이라는 거에 이제 최대 최소값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되겠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세타에 대한 펑션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의 뭐 최대 최소값을 구한다 라고 했을 때는 이 세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미분을 했을 때 0이 되는 값, 이렇게 됐을 때가 최대 최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계산했을 때 우리는 세타 값을 두 가지를 가질 수가 있게 되겠는데, 이 각각 세타 같은 경우는 이제 주응력의 세타라고 해서 세타 P로 표현할 수 있게 되겠고, 주응력의 방향 부분을 보통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주응력 방향 혹은 뭐 주평면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두 가지 값이 나오게 될 텐데, 이 세타 P1, 세타 P2로부터 우리는 최대 최소 주응력을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대입을 해서 구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게 되겠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수직 응력의 평균값, 그 다음에 요거 뒤에 같은 경우는 추후에 나오게 되는 반지름값, 이렇게 된다 라는 것을 같이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최대 전달 응력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전달 응력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제 전달 응력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거의 최대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값이 될 거고, 요것도 똑같이 세타 값이 두 개가 나올 텐데, 요 세타는 앞선 주응력의 방향과 좀 안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이제 세타 S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타 S와 세타 P 같은 경우는 45도 각도를 이룬다. 요거를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두 가지 값이 나올 거고, 요거를 이제 수식에 대입을 해주게 되면 다음과 같은 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는 게, 이게 반지름 값이 된다 라는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서서 이제 주응력과 최대 전달 응력 요거를 보았었는데, 이거를
도식적으로 표현한 게 바로 모어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어원 같은 경우는 뭐 에버리지 값과 뭐 타우 값, 그다음에 시그마 x 값, 그다음 반지름 값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고, 뭐 유도 과정은 다음과 같은데 이거로부터 이렇게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을 이렇게 그린다라고 했을 때 수평 이동을 할 거고, 그 이동한 위치가 시그마 에버리지 값이 될 거고, 반지름은 이거로부터 이렇게 반지름 구할 수가 있게 되겠는데, 이게 자세히 보면은 타우, 민 혹은 맥스, 여기서는 그냥 맥스로 표현할게요. 맥스의 제곱 값이 된다. 그래서 이게 타우 맥스 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평면 응력의 이제 후의 법칙 부분이 되겠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시그마 x, 시그마 y 이렇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x축 방향으로 변형률을 보겠다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성분이 다 발생을 합니다. 시그마 x에 의해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쪽 방향이다라고 했을 때 시그마 x에 의한 메인이 되는 변형률, 즉 여기서는 시그마 x에 의한 거, 그 다음 시그마 y에 의해서는 이게 잡아당겨지기 때문에 변형률을 봤을 때 이제 마이너스 값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작용하는 부분. 그래서 전체 합 변형률 같은 경우는 xy와 시그마 x와 시그마 y에 의한 각각의 변형률을 합쳐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과 같이 이제 시그마 입실론 x, 입실론 z도 동일하게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z 방향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뭐 변형이 생길 텐데, 이거 같은 경우는 z 방향 이 성분이 없기 때문에 각각 옆에서 작용하는 시그마 x와 시그마 y에 의한 어떤 변형률에 대해서만 값을 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삼축 응력 같은 경우는 뭐 다음과 같이 이제 삼축으로 작용한다 라고 했을 때, 얘도 동일하게 모원을 이렇게 삼축으로 그릴 수가 있게 되겠고, 최대 전단 응력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두 가지 값들이 다 작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원래 같은 경우는 하나만 작용을 했는데 z 방향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렇게 삼축이 됐을 때 기존 이제 평면 응력 부분에서 시그마 z가 없었는데 시그마 z 방향으로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더 확장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평면 변형률 부분이 되겠습니다. 평면 변형률 같은 경우는 이렇게 z 방향의 값들을 0으로 해준 경우가 되겠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두께가 매우 두꺼운 경우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즉, 뭐 원래 이제 원래 길이 대비 변형 길이죠. 그래서 원래 길이가 엄청 크면은 변형 길이가 있어도 뭐 거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 거의 0이 된다라고 보고 평면 변형률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태도 뭐 앞선 여러 가지 평면 응력 상태와 매우 동일합니다. 변환 공식도 동일하고, 이때도 주 변형률, 최대 전단 변형률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할 텐데, 이때는 참고로 해두면 좋은 게 여러 가지 이제 수식이 발생을 할 텐데, 이 수식에 시그마 x 대신에 입실론 x, 시그마 y 대신에 입실론 y, 타우 xy 대신에 감마 xy 나누기 2, 즉 요 부분만 안 헷갈리면은 평면 응력을 바탕으로 평면 변형률도 충분히 구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평면 변형률에 대한 모원도 뭐 동일합니다. 뭐 각각 작용하는 부분이 조금 차이가 발생할 텐데, 다음과 같이 2분의 감마값 요거로만 변형이 된다라는 것만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